입니다. 오늘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존재론적, 인식론적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이죠. 우리가 철학에서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여러분 인식한다라는 건 뭐야? 내가 뭔가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닫고 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존재라는 거는 이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존재. 인식이라는 건 그 사물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내 인식 속에서는 그게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선생님이 기질적으로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장마 기간이니까 집에다가 엄마가 빨래를 정말 거실에 한쪽 끝과 저쪽 끝을 줄을 쫙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빨래를 막 다 널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집중해 있다 보니까 막 그거를 이렇게 걷으면서 다녔거든. 돌아다녔는데 그 빨래가 거기에 이렇게 널려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엄마가 얘야 너 거기 빨래가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 너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몰랐어. 몰라.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야. 거기 분명히 그 빨래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인식이야. 내가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재는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존재론이고요. 지금 이 꽃이라는 작품은 내가 어떤 이름을 붙였을 때 언어라는 도구를 인간이 사용하게 됐을 때 존재하고 있던 것이 비로소 인식에 이르게 돼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 어떤 얘기인지를 조금 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대단히 우리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본질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시의 특징을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해.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야. 형이하학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들은 형이하학적인 학문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리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형이하학이 되죠. 형이상학이라는 건 지금 같은 철학 같은 거 또는 종교 같은 거는 인간의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보다는 정신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 우리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작품은 대단히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형이하학은 뭐라고? 물질과 관련돼 있다고. 경제학 하면 인간의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 그럼 형이하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정신과 관련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종교, 철학 이런 게 대표적인 형이상학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김춘수의 꽃 본문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주체고 그는 객체야. 그죠?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있어. 이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걸 이제 명명행위라고 얘기해요. 명명행위가 있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 이때 몸짓이라는 건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무의미한 존재가 있긴 있었어. 존재가 있긴 있었는데 나한테 인식이 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던 거야.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르다. 그의 이름을 부르다 그랬잖아. 이 명명행위가 이 시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 거야? 인식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행위로서 명명행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죠. 몸짓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의미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주체와 객체 구분해 받고 일련의 중심 내용이 그래서 인식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로 있던 어떤 특정한 그라는 존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이제 이 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흔히 드는 예를 여기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내가 어느 날 교문을 들어가고 있었어. 나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교문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빛이 막 찬란히 비치는 거지. 빛이. 봤더니 어떤 남학생이 또는 어떤 여학생이 이성 친구가 쫙 걸어오는데 그 순간 걔 빼고 나머지 존재들은 희끄무레해져. 그 의미가 없어져. 쫙 사라지고 오로지 걔만 빛나는 거야. 걔만. 응? 나한테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인식되기 시작한 거야. 그 전까지는 어땠어? 그냥 휘뿌였다고 다.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였지. 예. 다 그냥 거의 그랬어. 그냥 나한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애들인 거야. 그냥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이 정도 순인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온 거지 나한테. 그랬을 때 걔가 나한테 인식이 된 거란 거야.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 순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야, 옆에 친구를 치는 거야. 야야야, 쟤 누구니? 쟤 이름이 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먼저 걔를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뭐야? 걔 이름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걔 몇 반인지 알아야 돼. 걔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명명행위다 그 얘기야. 내가 걔한테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인식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자 똑같은 남자아이 중에서 그 아이 이름 뭐 할까? 동수. 이렇게 이름이 딱 부여되는 순간 의미 있는 존재로 나에게 훅 다가오게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됐죠? 자, 선생님이 얘기해준 사례를 정리해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냥 남자아이, 일반 남자아이, 일반 여자아이. 그때는 그냥 그는 다만 그냥 몸짓,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었다 그 얘기야. 됐죠? 이연으로 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행의 뭐 나타나고 있어? 반복이 됐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반복하면서 살짝 바꿔놓고 있죠. 우리 변화시켜주는 거야, 살짝.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여러분, 뭐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지. 그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야. 이해됐죠? 내가 걔 이름을 알아서 걔 동수야. 동수 몇 반이야? 거기 반에 있었구나. 내 짝이 거기 있었구나. 뭐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 동수야 이름을 불렀다는 거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고 그렇게 되는 순간 무의미한 존재였던 어떤 한 특정 대상이 꽃이 돼. 정말 나한테 내 삶의 이제 이유야. 내가 학교 가는 이유는 걔를 보기 위해서인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대단히 중요한 행위다. 내가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한테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뭐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연이 명명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몸짓과 꽃은 대비가 된다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년으로 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역시 시행, 반복, 변주됐죠? 자, 이번에는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소망형 종결이죠. 뭐뭐 해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자, 소망형 종결 나왔습니다. 불러다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뭐 해달라.
명령형이다, 그지? 명령형인데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명령형이 쓰였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자, 무엇을 소망하기 시작하고 있어? 내가 그에게만 정말 어울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줬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 정체성, 나의 그 본질에 알맞은 그런 이름을 누군가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소망을 얘기했어. 나의 이 빛깔과 향기라는 건 나만의 개성. 내가 갖고 있는 본질.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싫다 그 얘기야.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내 개성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누가 나한테 불러줬으면 좋겠어.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길 열망하는 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싶어? 의미 있는 존재가 그에게로 가서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죠, 나에게. 그리고 그라고 치자 그가 또 내 이름을 불렀어. 다시 말하자면 내가 교문에 들어가다가 마주친 그 남학생이 내 이름을 알았다고. 그리고 걔도 너무 정답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랑 사귀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걔가 나를 부르는 명칭이 또 생겼어. 걔만이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별명이 생겼어. 뭐 예를 들어 애기야 뭐 이런 거. 오글거려. 뭐 이런 게 생겨난 거지. 그런 순간 그와 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친밀한 사이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뭐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와 나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돼버려. 우리들이. 심화, 확장이 일어나는 거지. 그가 아니라 우리가 됐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때의 무엇은 뭐야? 상호 의미 있는 존재. 서로가 진정한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 그거 되고 싶어해. 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은 실제로 그런 얘기도 봤어요. 어떤 이태리 이민자 집단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근데 그 이민자 그 마을이 심장병 발병률이 되게 적었다는 거야. 다른 미국인 마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 도대체 왜 이 이태리 이민자 집단은 이렇게 심장병 발병률이 적을까? 이런 걸 연구했대. 실험을 진행을 한 거지. 그런데 이 집단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지중해 식단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중해 식단을 하나? 그러면 지중해 식단은 심장병에 대단히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고기 잘 안 먹고 뭐 생선, 야채,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잘 먹으니까 아마 그래서 발병률이 지금 심장병이 이렇게 생길 위험률이 되게 낮아졌나 보다 하고 이제 식습관을 들여다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태리에서 이민 온 이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미국식 식단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미국인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 원인이 아니다. 이거 심장병 발병과 발병률이 이렇게 낮은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들여다봤어. 도대체 이 집단이 왜 이렇게 심장병 발병률이 낮을까? 봤더니 너무 친한 거야. 너무너무.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저 가게에 가서 뭐 좀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하고 아들이 나가. 가게에서 뭘 샀어. 오다가 어떤 아줌마를 만나. 아줌마랑 얘기 나눠. 그 다른 사람들 막 모여 같이 얘기 나눠. 집에 안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친한 거야. 너무. 근데 이런 친밀한 공동체가 심장병의 발병률을 낮추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친밀하고 진정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 그게 이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게 진짜 실험 결과로 입증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사실은 무엇이 되고 싶은 거야. 상호 의미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죠. 반대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사실은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건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무엇이라는 거 뭐라고? 진정한 관계로 맺어지는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눈짓 뭐야? 상호소통이야, 상호소통. 그러니까 자, 꽃이 되고 싶다 그랬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꽃으로 삼았지. 그리고 그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런 이름을 붙여서 내가 그의 꽃이 됐지.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은데 그 무엇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상호소통하는 거야. 상호소통. 서로 막 윙크를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좋아서 주는 막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거 우리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연인 관계만 놀 게 아니라 그치 우리는 예를 들어 엄마한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죠. 또 엄마는 안 그럴까? 엄마도 우리한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해. 그리고 그게 서로 이어져서 연결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 그런 대상들이 서로에게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인간들의 어떤 소망이 아닐까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그리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심화된 진정한 관계 맺기에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다? 눈짓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적어놓은 거 이해되시나요? 개별자는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개별자, 개별적인 어떤 존재, 나와 너의 소망이 확장돼서 어떤 시어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라는 시어로 드러났고, 그리고 눈짓이라는 시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정리하면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인다는 건 결국 뭐냐? 그 사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 존재를 나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명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핵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관념적이야. 관념적이라는 거 추상적이라는 얘기야. 왜? 철학이잖아, 철학. 존재론과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주지적이란 뜻이야. 주지는 뭐야? 지성이 위주라는 뜻이야. 이 반대에 뭐가 있어? 주정적이라는 성격이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시들은 주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가 위주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볼까? 우리 정말 대부분의 시들이 갖고 있는 주제? 이별의 슬픔. 이러면 정서잖아. 그죠? 고향을 그리워해? 정서죠. 이해되시죠? 그런 주정적인 것의 반대쪽에 뭐가 있어? 지적인 성찰이 위주인 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어떤 의미,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지. 지성이 위주가 됐고 감정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감정은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시들을 우리가 묶어서 성격을 뭐라 그런다? 주지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하나 더 추가하자. 형이상학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아까 설명드렸죠? 됐죠? 해제 봅시다. 꽃을 제재로 하여, 제재라는 건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라는 뜻이죠. 꽃을 핵심 소재로 해 존재의 참된 모습과 가치를 인식하는 행위, 명명이죠, 명명. 이름을 붙이는 그 행위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맺음, 눈짓으로 표현이 됐죠? 네, 진정한 관계 맺음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다 뭘 원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면서 상호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을 가장 소망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사물에 대한 인식론 알게 되는 거라 그랬어? 존재론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이 있더라도 사실은
있더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식론과 존재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얘기지.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 아까 말씀드렸죠? 있었고요.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자,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고 갑니다. 나, 너, 우리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죠. 요걸 시상 전개론 쌤 정리해놨어. 의미 없는 존재였어. 꽃이 되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고 그리고 상호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죠. 나는 너로, 너는 우리로 바뀌어가죠. 이렇게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상전개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보고 가시죠. 사물에 대한 존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여러분? 꽃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꽃이 아닌 거지. 진짜 꽃이 아니고 사물과 그 이름, 명명이죠. 이름을 붙이는 거, 의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물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이해됐죠? 존재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소망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뭐다? 존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어떤 사물이 있어. 근데 걔가 존재로서 나에게 인식되려면 뭐가 필요해?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필요해. 그래서 사물에 대한 존재론을 이 작품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정리됐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진정한 관계 맺기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돼. 교문을 들어가다가. 또는 이거지.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죠. 그 별들을 여러분들이 이 별들이 사실 다 존재하는 걸까?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하늘에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죠. 그죠? 그럼 존재하는 걸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늘을 봤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막 너무 막 우울하기도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다가 하늘을 딱 올려다봤는데 그날따라 인간들이 공해를 내뿜지 않으니까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하늘이 너무 맑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정말 큰 별 하나가 나한테 탁 보인 거지. 그게 내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켜가지고 막 별자리를 딱 보고 그 별의 이름을 알았어. 그 순간 걔는 뭐가 된 거야? 그 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관계 맺기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는 순간 그 별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야말로. 그 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랑 다른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꽃이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야. 됐죠? 자, 이 시와 유사한 존재 구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시들이 있습니다. 요 시와 요 시 한번 보고 가시죠. 오렌지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의 오렌지다. 더도덜도 할 수 없는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자, 이때의 오렌지는 뭐냐면 본질로서의 오렌지야. 그러면 그 본질은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어 없어? 그 본질은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계속 걔를 보면서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시를 쌤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계속 가시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시 봅시다. 나는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자, 왜 위험한 짐승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자꾸 손을 내밀어서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지.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인간이 이제 DNA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해서 게놈 지도가 나왔잖아. DNA 구조가 나왔잖아요. 생명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뭘까를 자꾸 탐구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응?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돼. 자기 본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게놈 지도가 딱 완성이 되는 순간 생명의 어떤 본질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무슨 온갖 병들에 대해서 이 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건지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분명히 DNA 구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어떤 병, 뭐 암이라든지 뭐 어떤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인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인간은 계속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을 건드리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본질은 사실은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렌지도 그렇고 이 꽃을 위한 서시라는 이 시도 그렇고 둘 다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시기 때문에 연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들도 한번 이런 시가 나오면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시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춘수의 꽃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시였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지 교문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이성 친구라든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이 시는요, 너무너무 유명해. 그리고 유명한 만큼 패러디가 대단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패러디된 작품 하나를 또 찍을 건데 그 작품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떤 방식의 패러디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